아스날과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을 때 지공 상황에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점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문제의 방향성 자체는 약간 달랐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부터 창의적인 플레이는 너무 좋으나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력이 부족하다 라는 평가를 들었고, 토트넘은 반대로 손흥민과 케인, 득점을 결정지어줄 수 있는 선수는 있었지만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해서 이 두 선수에게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을 잘 못한다 라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두 팀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약간 달랐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난 시즌에 득점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이번 시즌에 9번 공격수 자리에 제주스를 영입했거든요. 그래서 제주스가 아스날로 왔었을 당시에는 많은 이제 팬들과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아스날은 득점을 할 수 있는 9번 공격수가 필요한데 제주스는 맨시티에서도 득점력이 부족한 선수였으니까 약간 이것은 아스날이 그동안 풀지 못했던 결정력에 대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영입이다 라는 우려를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주스가 팀에 합류하니까 훨씬 더 공격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상대 수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제주스는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도 뛸 수가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왼쪽에 있는 마르티넬리와 스위칭할 때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카와도 스위칭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려와서 받아주는 플레이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 제주스란 선수가 왼쪽 오른쪽 그리고 뭐 중앙 정말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너무나 잘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제주스가 전방에 위치하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장면을 보시면 제주스가 내려오고 있을 때 사카가 앞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수가 사카에게 붙어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때 제주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니까 측면에서 제주스가 공격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폭넓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이 장면처럼 제주스가 측면에 있다가 이번에는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가 제주스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제주스가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고, 이때 그 공간으로 뒤에 있었던 자카가 침투, 그리고 침투하는 자카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러한 장면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아스날이 뭐 9번 공격수에 대한 부재, 득점력에 대한 부재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스를 영입했을 때 제주스가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었던 마르티넬리 그리고 사카, 이런 주변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생기면서 이 선수들이 득점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자카가 또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자카까지 득점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주스가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마르티넬리, 사카 혹은 뭐 자카, 웨데고르 이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득점할 수 있는 찬스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면서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제주스 영입 효과를 톡톡하게 봤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첸코의 영입이 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보통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4-2-3-1 전형을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카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할 때 약간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역습 차단하는 역할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르테타가 이 진첸코를 영입하면서 정말 아이디어를 잘 짜낸 것이, 공격할 때 웨데고르가 약간 오른쪽, 자카가 올라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고, 이때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가져갔죠. 이러다 보니까 자카가 더 이상 이 느린 발을 가지고 수비 라인에서 커버하는 역할이 아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카의 부족한 수비적인 능력이 잘 가려질 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자카가 한 칸 올라가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자카의 이 패스 능력이 극대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아스날이 참 유연한 팀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자카가 올라가 있을 때 자카와 웨데고르 이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둘 때도 있고, 상대가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만들면 이때 자카가 내려오고 오히려 진첸코가 올라갑니다. 아니면 진첸코가 측면으로 빠질 때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여기서 또 아니면 진첸코가 중앙에 있을 때 자카가 오히려 측면으로 빠지거나, 이 측면에서 진첸코, 마르티넬리, 자카 이 세 명의 선수가
계속 스위칭을 하니까 상대 수비는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누가 이쪽에서 뛰는지 이거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최전방 공격수가 있고 그 밑에 자카와 웨데고르가 있죠. 그리고 좌우 측면에 사카와 마르티넬리가 있는 5명의 공격 라인인데, 이렇게 자카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후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카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때에 따라서는 자카가 내려오고 오히려 진첸코가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측면에 있던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진첸코가 이번엔 측면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진첸코가 측면으로, 반면에 자카는 내려와서 수비 라인 앞에서 플레이하고, 이렇게 유연한 플레이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이번 시즌 직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 지공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점을 제주스의 유연한 플레이, 진첸코의 유연한 플레이, 플러스 기존 선수들과의 위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극대화시키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방식으로 극복을 했다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전방에 손흥민과 케인, 이 득점 자원들이 있는데 이 득점 자원들에게 창의적인 패스가 안 들어간다 라는 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콘테 감독이 선택한 건 오히려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특히나 이 오른쪽 라인에 히샬리송을 영입했고 왼쪽 풀백에는 페리시치를 영입했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간 거죠. 왼쪽에서 페리시치가 드리블 돌파, 안쪽에서 케인과 히샬리송, 손흥민, 공격수들이 들어갈 때 크로스, 더군다나 이제 히샬리송이 추가가 됐으니까 제공권도 강화가 되어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아스날과 같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지공 상황에서 어떻게 득점을 만들 것이냐, 이 문제점을 토트넘은 오히려 단순하게 풀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풀어간 것이 분명히 시즌 초반에는 잘 통했습니다. 페리시치의 크로스, 케인의 헤더, 혹은 히샬리송의 헤더, 이 패턴으로 토트넘이 분명히 승점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난 시즌의 강점이었던 케인의 득점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손흥민의 득점력은 이번 시즌 많이 떨어졌다. 왜냐면 당연히 크로스를 올리게 되면 손흥민이 제공권에 강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페리시치와의 플레이 스타일도 잘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릴 때 분명히 손흥민부터 히샬리송, 케인, 에메르송 로얄, 정말 많은 선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안쪽에 있는 이 케인을 향해서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가면 좋은 찬스가 나오긴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손흥민의 강점이 발휘가 되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 시즌 케인이 머리로 넣은 득점도 많고요. 그리고 머리로 승점을 가져온 것도 많지만 답답한 경기도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로스라는 단순한 패턴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에서 에메르송이라던가 아니면 도어티라던가 이런 오른쪽 풀백은 크로스를 못 올리는 자원이기 때문에 크로스 자체도 페리시치가 있는 왼쪽에서만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 패턴도 약간 단순할 때가 많은데, 단순한 거 더하기 크로스의 방향도 왼쪽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일단 아스날과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 마주했던 문제점들, 상대 밀집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러한 이 문제의 답에 아르테타는 지금 성적과 경기력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반면에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했던 콘테는 이번 시즌 초반에는 분명히 승점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있었지만 점점 시즌이 갈수록 답답해지는 경기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북런던 더비에서도 토트넘이 약간 수비적으로 나와야 하는 경기죠. 왜냐면 아스날의 기세가 너무나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트넘은 공격을 했을 때 지공 상황에서의 패턴 플레이가 지금 별로기 때문에 일단 아스날처럼 정말 공격적인 팀을 만났을 때는 약간 내려서서 자신들의 강점인 역습을 극대화시키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통상적으로 토트넘이 아스날이나 맨시티처럼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에게 상성상 아주 강한 팀이고, 여기에 더하기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아스날의 이
창의성을 더해주는, 공격 패턴에 활력을 더해주는 제주스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아스날의 이 지공 상황에서의 패턴 플레이가 약간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어떻게든 이 아스날의 공격을 이번 경기에서 막아내고 손흥민의 역습을 살려서 공격을 하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토트넘의 이 선수단도 조금 더 저돌적이고 빠른 선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페리시치가 지공 상황에선 좋은 선수지만 스피드가 세세뇽보다 느리기 때문에 역습하는 상황에서는 세세뇽을 이번 경기에 선발로 출전시킨다 라던가, 반대편에 있는 도어티보다 에메르송 로얄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에메르송 로얄을 선발로 출장시킨다던가, 뭐 이런 것처럼 조금 더 팀의 기동력을 살려서 아스날전을 준비하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조금 더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제주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토트넘이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경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주스의 공백을 얼마나 잘 메워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것인가, 이게 이번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네요.